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틀거리는 시야 속에서 뭉개지며 흩어졌다. 머릿속을 둔탁하게 울리는 두통과 함께 속에서 치미는 메스꺼움이 한태석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는데 그것은 단순한 숙취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고급 양복 셔츠 깃에 묻은 낯선 여자의 싸구려 향수 냄새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지난밤의 파편들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그룹의 해결사라 불리며 수많은 기업 간의 분쟁과 위기를 냉철하게 처리해 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잠든 것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여유조차 없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서늘한 냉기와 숨막히는 정적이었고 센서 등이 켜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몽롱했던 정신을 단번에 깨우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안에 수진이 켜두었을 은은한 거실 조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처럼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며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는데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굽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을 켜자 눈을 찌르는 듯한 밝은 빛 아래 드러난 집안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됨 속에는 소름 끼치는 위화감이 숨어 있었다. 소파 위에 항상 놓여있던 아이들의 장난감과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나 여행이 아님을 직감한 태석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과 아이들의 방을 오가며 옷장을 열어젖혔다. 아이들이 즐겨 입던 옷가지들과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공간을 마주한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주방 식탁 한가운데 놓여있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텅 빈 집안에서 유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물건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형, 선고장처럼 보였다. 태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봉투를 거꾸로 쏟아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가 호텔 방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사진들과 낯선 여자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적나라한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이미 아내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태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지난밤 비즈니스 미팅이라며 나갔던 술자리에서 들이켰던 위스키 몇 잔이 기억의 전부라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가 이 사진들을 보고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그는 식탁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그 비명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던 태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년 동안 기업 사냥꾼들과 협상하며 길러진 사냥꾼의 본능이 되살아난 덕분이었다. 아내 수진의 서명란에 찍힌 도장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명 옆에
아주 작게 그려진 삼각형 모양의 표식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애 시절 태석이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 때 수진에게 가르쳐 주었던 둘만의 암호였고, 만약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할 때 남기기로 약속했던 구조, 신호였다. 태석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태석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고, 이번에는 절망한 남편의 시선이 아닌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현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아내가 배신감에 못 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집안 곳곳에는 급하게 짐을 챙긴 흔적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은 전문 청소업체가 다녀간 듯 인위적이었고, 현관 도어록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시스템을 해제한 미세한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극이자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정신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태석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버리며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지난밤 자신에게 술을 권했던 거래처 임원과 그 자리에 합석했던 묘한 분위기의 여자, 그리고 기억이 끊기기 직전 느꼈던 기묘한 약품 냄새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태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의 숨통을 조여오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한태석이라는 남자가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간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분리하여 식탁 위에 물컵에 빠뜨려 버렸다. 상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기존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 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선불폰과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금고를 열며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빠르게 수립해 나갔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에 그는 법과 공권력 대신 자신이 가진 어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창가에 선 태석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살기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자신의 파멸이라면 기꺼이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대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었다. 그는 사진 속에 찍힌 호텔의 로고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그곳이 바로 이 추악한 연극의 첫 번째 무대이자 자신이 밟고 지나가야 할 첫 번째 단서임을 확신했다. 태석은 옷장을 열어 평소 즐겨 입던 정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 재킷과 튼튼한 워커로 갈아 신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성공한 엘리트 회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남겨진 이혼 서류를 정성스럽게 접어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아내의 구조 신호가 자신의 심장 가까이에서 뛰고 있음을 느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리고 우리를 구해달라는 아내의 무언의 외침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고, 그것은 그에게 무한한 힘과 동시에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에 잠식될 시간이 아니었기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안을 뒤로 한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라 적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선택해 소리 없이 건물을 빠져나갔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대신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고요한 지하 주차장을 찢어놓으며 태석의 질주가 시작되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헬멧 틈으로 스며들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놈들이 누구든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든 그는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처럼 짙게 깔렸다. 호텔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태석은 지난밤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되감기 시작했는데 흐릿한 기억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부축하던 여자의 손목에 새겨져 있던 독특한 문신이었는데 뱀이 삼리를 틀고 있는 그 문양은 일반적인 타투가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그룹을 상징하는 표식임이 분명했다. 그는 과거 기업 정보팀에서 일할 때 보았던 수많은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서 검색하며 그 문양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만약 그 여자를 찾아낸다면 엉켜버린 실타래의 첫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가속기 레버를 당기는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도심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태석의 마음은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은밀하게 침투할 경로를 탐색했다. 정문을 통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은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꼴이었기에 그는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세탁실로 잠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익숙한 솜씨로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간 호텔 내부의 습한 공기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그를 반겼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보안실이 위치한 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보안실의 철제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내부에서는 컵라면 냄새와 전자장비가 내뿜는 매캐한 열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졸고 있던 야간 당직 직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태석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폭력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양해를 구할 여유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태석은 의자에 늘어진 직원을 옆으로 밀어내고 키보드를 두드려 지난밤의 CCTV 녹화 기록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화면 속에서 자신이 호텔 로비에 들어선 시각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모니터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화면 속의 태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여자의 손길은 부축이라기보다는 짐승을 끌고 가는 도살자의 손길처럼 거칠고 집요했다. 태석은 영상을 확대하여 여자의 얼굴과 신체 특징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뻗은 여자의 손목 안쪽에서 뱀이 펠리를 튼 모양의 문신을 선명하게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 타투가 아니라 뒷골목 심부름 센터나 불법 흥신소 직원들이 소속감을 표시하기 위해 새기는 표식 중 하나였다. 여자가 태석을 객실에 밀어넣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이었고 그녀는 나오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비상구로 사라졌다. 태석의 시선은 다시 호텔 정문을 비추는 외부 카메라로 향했고 그곳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를 포착했다. 번호판은 교묘하게 흙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태석의 눈은 차량 범퍼 오른쪽 하단에 붙어있는 희미한 차량, 동호회 스티커와 미세하게 찌그러진 팬더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흔한 차량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고 이 정도 정보라면 어둠의 세계에서 정보를 파는 정보상들에게는 차주를 찾아내기에 충분한 먹잇감이었다. 태석은 필요한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뒤 보안실의 서버 기록을 삭제하여 자신의 방문 흔적을 지워버렸다. 호텔을 빠져나온 태석은 곧바로 도시의 뒷골목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차가운 새벽 바람이
헬멧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가 향한 곳은 재개발이 멈춰 폐허처럼 변해버린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곳 지하에는 과거 기업 정보팀 시절 인연을 맺었던 천재 해커 박 사장이 은둔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돈만 주면 대통령의 비밀 계좌도 털어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태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PC방 구석에 밀실문이 나타났고 태석은 약속된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에 웃한 눈을 한 박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태석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과거 태석이 처리했던 사건 때문에 박 사장 역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기에 그에게 태석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태석은 말없이 준비해온 두툼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으며 휴대폰 속의 영상과 차량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 사장은 돈 냄새를 맡고는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며 키보드 앞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 위로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박 사장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도시의 감시망을 훑어내려갔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태석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10분쯤 지났을까 박 사장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차량의 이동 경로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록에 포착되었는데 그 동선이 도시 외곽의 항구 근처 물류 창고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류 창고가 태석의 경쟁사인 CK 인더스트리의 위장 계열사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CK 인더스트리의 이름이 거론되자 태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다. 최근 서진 그룹과 CK 인더스트리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특허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그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태석이었다. CK 인더스트리의 오너 3세인 최민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성정으로 유명했는데 그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태석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원한이나 치정극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 가족을 파멸시키려 한 거대 자본의 폭력 앞에 태석의 이성은 차라리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박 사장은 차량의 최종 위치가 항구 구석에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임을 확인해 주었고 그곳은 평소에도 밀수와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우범지대였다. 태석은 박 사장에게 추가로 돈을 건네며 CK 인더스트리의 내부 보안망을 교란시켜 달라는 위험한 부탁을 했고 박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석의 눈빛에 서린 살기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보 수집 단계는 끝났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태석은 상가를 빠져나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품속에 넣어둔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어루만졌다. 항구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태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전술을 머릿속으로 점검했다. 상대는 무장한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맨몸으로 그들의 요새에 침투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태석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절박함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잃을 것이 없는 가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복무 시절 익혔던 살상 기술들을 본능적으로 되살려내며 자신의 몸을 인간 흉기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항구 근처에 도착한 태석은 오토바이를 덤불숲에 숨기고 야적장의 철조망 개구멍을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기름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높게 쌓인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뱃속처럼 음산했고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이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석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순찰을 돌고 있는 경비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중심부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다. 멀리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호텔 CCTV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차량이었다. 차량 주변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그 너머에 있는 가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태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에 널려있는 쇠파이프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협상도 대화도 아닌 오직 피와 폭력만이 지배하는 밤이 될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눈을 빛내며 첫 번째 타깃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다. 경비원 한 명이 일행과 떨어져 소변을 보기 위해 컨테이너 뒤쪽으로 걸어오자 태석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찰나의 순간 태석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경비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태석은 쓰러진 남자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와 전기 충격기를 챙겼다. 이제 적들의 통신망을 도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위치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를 얻은 셈이었다.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자마자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태석의 분노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놈들은 가건물 안에 갇혀있는 여자와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곧 최 이사가 도착할 것이라는 보고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놈들을 찢어 죽이고 싶은 사리가 동시에 솟구쳤다. 태석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가건물을 향해 직선으로 돌파하기 위한 루트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때 가건물의 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은 태석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서진 그룹 내에서 태석을 시기하고 견제하던 라이벌 팀장 김석훈이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은 했었지만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태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김석훈은 최민국에게 정보를 팔아넘기고 태석의 가족을 미끼로 던져준 공범이었던 것이다. 태석은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김석훈을 자신의 첫 번째 사냥감으로 정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적장에서 태석은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그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가벼웠다. 그는 컨테이너 위로 기어 올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위치를 선점했고 김석훈이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도는 순간을 노렸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태석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다. 밤은 깊었고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태석의 그림자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김석훈의 머리 위로 덮쳐들었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석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처박혔다. 태석은 쓰러진 김석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쇠파이프를 그의 목덜미에 갖다 대었는데 공포에 질린 김석훈의 눈동자가 파들거리며 태석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했다. 서진 그룹 내에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김석훈에게 현장의 야수 같은 태석의 기세는 감당하기 힘든 공포 그 자체였고 그는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가족들의 위치를 물으며 쇠파이프에 힘을 주었고 김석훈은 덜덜 떨며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냉동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김석훈은 자신의 승진과 거액의 뒷돈을 위해 동료의 가족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태석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태석은 배신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그를 어둠 속에 방치하고 곧바로
창고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입구에는 중무장한 경호원 넷이 지키고 있었지만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태석에게 그들은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태석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첫 번째 경호원의 무릎을 가격하고 이어진 동작으로 턱을 올려쳐 무력화시켰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나머지 경호원들이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태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는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고 관절을 가격하는 실전 무술로 그들을 하나씩 바닥에 눕혔는데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상대를 파괴하겠다는 목적만이 존재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이 창고 앞을 메웠지만 태석은 숨을 헐떡일 틈도 없이 쓰러진 경호원의 품에서 권총 한 자루를 탈취했다. 탄창을 확인한 그는 안전장치를 풀며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거대한 철문을 밀고 들어간 창고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으며 곳곳에 쌓인 화물 상자들 사이로 적들이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태석은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냉동 컨테이너가 위치한 구역으로 접근했는데 공기 중에 떠도는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고 태석의 발치에 총알이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올랐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화물 뒤로 숨었고 위를 올려다보자 검은 옷을 입은 용병들이 그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간파한 태석은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주변 지역물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화물 상자에 연결된 크레인줄을 총으로 쏘아 끊어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연막탄이 없는 대신 소화기를 터뜨려 하얀 분말을 허공에 뿌렸다.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 태석은 유령처럼 2층으로 기어 올라가 용병들의 뒤를 덮쳤고 근접전이 벌어지자 좁은 난간 위에서 치열한 육탄전이 펼쳐졌다. 태석의 주먹이 용병의 명치를 강타하고 용병의 칼이 태석의 팔을 스치며 핏방울이 흩뿌려졌지만 태석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상대를 난간 밖으로 밀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용병까지 제압하고 난간 끝에 선 태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때 창고 중앙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아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민국이 수많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채 거만하게 서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민국은 태석의 무모함과 전투 능력을 비꼬며 칭찬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포식자의 잔인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태석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최민국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그 순간 창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그의 발을 묶어버렸다. 스크린 속에는 손발이 묶인 채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아내 수진과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들 뒤에는 거대한 수조가 놓여 있었다. 수조 안에는 흉측한 상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아이들이 매달린 줄은 서서히 수조 위로 내려가고 있었다. 최민국은 손에 쥔 리모컨을 흔들며 태석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태석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얼어붙었다. 아무리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졌어도 인질로 잡힌 가족의 목숨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의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최민국은 태석에게 무기를 버리고 내려와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고 태석은 이를 악물며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거리는 금소금이 창고 안에 울려 퍼지자 최민국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태석을 거칠게 제압했고 그를 바닥에 강제로 무릎 꿇렸다.
태석은 저항하지 않은 채 화면 속의 아내와 눈을 맞추려 노력했고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최민국은 태석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젖히게 한 뒤 서진그룹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태석은 피 섞인 침을 최민국의 얼굴에 뱉으며 거절했지만 최민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신읒을 하며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스피커로 송출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찢어질 듯 고막을 때리자 태석의 멘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최민국은 그런 태석의 모습을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기술뿐이며 협조만 한다면 가족은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고 거짓 섞인 회유를 던졌다. 하지만 태석은 알고 있었다. 저 악마는 소스 코드를 손에 넣는 순간 가차없이 가족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태석의 머릿속에서 냉철한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무력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면 지략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는데 소스 코드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폐쇄망 서버에 있으며 오직 자신의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최민국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자 태석은 만약 자신을 죽이거나 가족을 해치면 영원히 기술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도박이자 적의 본거지 내부로 침투하여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위험한 계략이었다. 최민국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태석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부하들에게 태석을 끌고 가서 시스템 접속 준비를 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태석을 보내기 전에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부하들에게 태석을 집단 구타하도록 지시했고 무자비한 발길질이 태석의 온몸으로 쏟아졌다. 태석은 몸을 웅크린 채 쏟아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스크린 속 가족의 모습을 눈에 새기며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뒤집어 엎겠다고 다짐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가는 태석을 보며 최민국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태석의 눈빛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석은 바닥에 끌려가면서도 주머니 속에 숨겨둔 초소형 데이터 전송장치를 만지작거렸는데 이것은 서진그룹 보안팀이 개발한 최신형 바이러스 송출기였다. 만약 서버실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CK 인더스트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태석은 이 굴욕과 고통을 뼈에 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고 이제 싸움의 양상은 육체적인 충돌에서 고도의 심리전과 두뇌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끌려간 곳은 창고 지하에 마련된 임시 서버실이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서버렉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최민국의 기술팀장이라는 자가 태석을 의자에 묶고 노트북 한 대를 들이밀며 접속을 강요했고 태석은 부러진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키보드 위에 올렸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석은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척하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킬 준비를 했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타이밍을 노렸다. 그때 서버실의 문이 열리며 최민국이 들어왔고 그는 태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난밤의 일에 대해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석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호텔 방에서 찍은 조작된 영상들을 보여주며 아내가 이 영상을 보면 과연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렸다. 태석은 화면 속에 조작된 진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어 이를 그르친다면 가족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지막 반격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최민국은 그런 태석의 반응을 패배자의 침묵으로 오인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하지만 태석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겉으로는 정상적인 접속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방화벽을 허물고 바이러스를 씹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태석은 최민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훔치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파멸이라고.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엔터키가 눌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의 로딩바가 100%를 채우자 서버실 안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감돌았고 최민국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석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다. 그는 태석의 귓가에 입을 대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는데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끔찍했다. 최민국은 부하들에게 태석을 끌어내어 상어밥으로 던져주라고 손짓했고 기술팀장은 환호성을 지르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물들며 기괴한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 대신 시스템 치명적 오류라는 문구와 함께 해골 형상의 바이러스 아이콘이 무수히 증식하고 있었고 곧이어 서버렉에서 스파크가 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황한 최민국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태석은 이미 묶여있던 의자의 나사를 몰래 풀어둔 상태였고 혼란을 틈타 몸을 날려 기술 팀장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팀장이 뒤로 넘어지자 태석은 넘어진 의자를 발로 차 부하들의 진로를 방해한 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하찮은 필기구에 불과했지만 사지에 몰린 태석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흉기로 변모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서버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젖은 바닥과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태석은 야수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서버실을 빠져나온 태석은 복도를 질주하며 귀에 꽂혀있던 무전기를 통해 외부 지원팀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항구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태석이 미리 연락해둔 옛 부하들이 양동 작전을 위해 항구 입구의 변전소를 폭파시킨 소리였고 이로 인해 야적장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비상 전력이 가동되기까지의 짧은 시간은 태석에게 있어서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고 그는 어둠에 익숙지 않은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중앙 창고로 침투했다. 그의 눈은 오직 스크린 속에서 보았던 가족들이 매달려 있는 수조 쪽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비상 조명이 켜지며 붉은 사이렌 불빛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자 수조 위에 매달려 공포에 떨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태석의 시야에 들어왔다. 전력이 끊기면서 크레인 작동이 멈춘 덕분에 다행히 아이들은 수면 바로 위에서 위태롭게 멈춰 있었지만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조 주변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태석은 그들의 사각지대인 컨테이너 위에서 몸을 날려 착지했다. 육중한 군화발이 경호원의 어깨를 짓누르며 바닥으로 꽂혔고 태석은 충격으로 떨어진 소총을 낚아채 능숙한 솜씨로 주변의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수지는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싸우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평소 말끔한 양복을 입고 젠틀한 미소를 짓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낯선 전사가 서 있었다. 태석은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정확한 사격으로 수조의 줄을 지탱하고 있는 제어 장치의 락을 파괴하려 했지만 빗발치는 총알 때문에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최민국이 나타나 광기 어린 표정으로 기관단총을 난사하며 태석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최민국은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태석 한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고 그는 부하들에게 태석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서 사지를 찢어버리라고 명령했다. 태석은 탄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연막탄을 집어들어 최민국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가 가려지자 태석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방된 공간으로 뛰쳐나가 수조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어깨와 다리에 스친 총알이 살점을 뜯어내며 자결통을 일으켰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오직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다. 수조 바로 밑에 도착한 태석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입에 물고 쇠사슬을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미끄러운 사슬과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의 앞길을 방해했다. 아래에서는 상어들이 피 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물살을 가르며 선회하고 있었고 위에서는 적들의 총구가 그를 겨누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항구의 벽면을 뚫고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은 적들의 바리케이드를 박살내며 경호원들을 덮쳤고 트럭 짐칸에서는 태석의 옛 동료들이 무장을 하고 뛰어내려 적들과 교전을 시작했다. 지원군이 도착하여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킨 틈을 타 태석은 마침내 아이들이 매달린 줄의 연결 부위에 도달했고 단검으로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굵은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지만 태석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자 태석은 밧줄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소리쳤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며 아이들이 태석의 품으로 떨어졌고 태석은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수조 옆에 안전망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태석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아이들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태석은 다시 수진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그 앞을 최민국이 가로막고 섰다. 최민국은 더 이상 여유로운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라 넥타이가 풀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태석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태석에게 네가 이긴 것 같냐고 물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그곳에서는 태석이 호텔방에서 여자와 뒹구는 신음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최민국은 이 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며 너는 영웅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쓰레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태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진을 바라보았는데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젓고 있었다. 최민국의 비열한 심리전은 태석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지만 태석은 흔들리지 않고 최민국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오명을 쓰더라도 상관없지만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목숨으로 갚게 해주겠다고 선언하며 천천히 최민국을 향해 걸어갔다. 최민국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태석은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최민국의 손목을 가격했고 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무기를 잃은 최민국이 뒷걸음질 치며 부하들을 불렀지만 이미 창고 안은 태석의 동료들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고 남은 것은 두 남자만의 마지막 결투뿐이었다.
태석은 피 묻은 주먹을 꽉 쥐며 최민국의 얼굴을 향해 날렸고 그 주먹에는 지난밤의 억울함과 가족을 잃을 뻔했던 공포,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최민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태석은 멈추지 않고 그 위로 올라타 무자비한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었고 비틀린 권력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하지만 태석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태석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돌아본 곳에는 숨어있던 최민국의 잔당 하나가 수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다. 태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고 최민국은 피떡이 된 입술로 낄낄거리고 웃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서며 두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눈빛은 항복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창고 안에서 수진의 목에 겨누어진 날카로운 칼날은 태석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최민국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태석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종용했고 스크린 속에서는 여전히 조작된 불륜 영상과 신음소리가 흘러나와 태석의 고막을 괴롭혔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에 서린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지만 태석은 흔들리는 동공을 애써 고정하며 최민국의 뒤편에 있는 메인 서버 제어반을 주시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악성 코드가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을 견뎌내며 최후의 반격을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벽면을 가득 채우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기괴한 소음과 함께 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던 역겨운 신음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으로 바뀌었고 서버실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며 창고 내부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태석이 심어둔 바이러스가 CK 인더스트리의 메인 서버를 장악하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수진을 붙잡고 있던 부하가 당황하여 시선을 돌린 찰나 태석은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짐승 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태석의 어깨가 부하의 명치를 강타함과 동시에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부하가 칼을 떨어뜨리며 뒤로 나뒹굴었다. 태석은 쓰러진 부하에게 틈을 주지 않고 안면을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재빠르게 수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을 경계했다. 공포에 질린 수진은 덜덜 떨며 태석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지만 그 손길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밀어내고 싶은 거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태석은 아내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넬 여유조차 없이 어둠 속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최민국과 그의 잔당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회사의 기밀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민국은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주변에 남아있던 경호원들에게 닥치는 대로 총을 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시스템 마비로 인해 전자 제어식 무기들과 보안 장치들이 먹통이 된 상태였다. 혼란에 빠진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태석은 어둠을 틈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사냥을 시작했다. 이제 태석은 사냥감이 아니라 이 지옥의 지배자가 되어 공포에 질린 적들을 하나씩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처단했다. 최민국은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갈 곳은 이미 막혀 있었다. 창고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태석의 동료들이 미리 넘겨준 증거 자료 덕분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국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잭나이프를 집어들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태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분노와 살기로 무장한 태석에게 이성을 잃은 최민국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몸부림처럼 하찮게 보일 뿐이었다. 태석은 최민국의 칼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렸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태석은 그대로 최민국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의 주먹이 최민국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꽂혔다. 한 대 두 대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최민국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지만 태석의 주먹은 멈출 줄을 몰랐다. 지난밤의 억울함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 그리고 가장으로서 느꼈던 무력감이 주먹 끝에 실려 폭발하고 있었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 태석의 머릿속을 지배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수진의 울음 섞인 비명소리가 그의 동작을 멈춰 세웠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빠의 잔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태석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태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반쯤 실신한 최민국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그를 죽여서 고통을 끝내주는 것은 너무나 큰 자비였기에 태석은 그가 살아서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곧이어 창고의 문이 부서지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태석은 피 묻은 손을 들어 항복 의사를 밝히며 무릎을 꿇었고 경찰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멀리서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수진과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고 태석은 연행되어 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가족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하지만 수진은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태석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은 거부와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태석은 창밖으로 보이는 불타는 창고와 무너져 내린 CK 인더스트리의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육체적인 싸움은 승리로 끝났고 적들은 파멸했지만 태석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가족을 구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남긴 잔상이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길을 뒤로하고 경찰차가 출발하자 태석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법적인 공방과 진실 규명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회적 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산산조각 난 가족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막막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제였다. 태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펴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고 이 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문했지만 답은 침묵뿐이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조사실 안에서 태석은 굳게 다문 입술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목을 옥죄던 수갑은 이미 풀려 있었지만 마음의 족쇄는 여전히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지만 상황은 태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변했는데 그것은 그가 CK 인더스트리의 서버에 심어두었던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바이러스가 삭제하기 직전 자동으로 백업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전송한 데이터 파일 속에는 최민국이 사주한 납치 계획과 불법 도청, 그리고 태석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용된 여자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게다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호텔의 그 여자가 경찰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최민국의 사주를 받아 태석에게 약물을 먹이고 연출된 사진을 찍었다고 자백하면서 태석을 둘러싼 불륜 의혹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 담당 형사는 태석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태석에게 그 사과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병원에 있는 가족들 생각뿐이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지만 태석은 그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테를 비윤리적인 가장에서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가족을 지켜낸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태석에게 그 모든 찬사는 덧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문했는데 그것은 정의나 승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가족들의 찢겨진 마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원에 도착한 태석은 병실 문 앞에서도 한참을 망설이며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아이들의 불안한 잠투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 적들을 부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원한 악몽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있던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가는 짓무르게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태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차마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태석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목격한 남편의 잔혹한 폭력성과 낯선 모습이 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침묵이 흐르는 병실 안에서 수지는 태석의 피멍든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안도의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태석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가족을 잃을 뻔했던 공포, 그리고 억울했던 누명이 아내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녹아내리며 비로소 그는 지옥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아빠를 부르며 품에 안기자 태석은 아이들을 부서질세라 꼭 끌어안으며 다시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을지라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치유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젖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퇴원 후 태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진 그룹 본사를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회장은 태석의 능력을 높이 사며 승진과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만류했지만 태석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고 싸우는 사냥개가 되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오직 가족만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화려했던 집무실을 정리하고 짐 상자 하나를 든 채 회사를 걸어 나오는 태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뒤로 보이는 거대한 마천루는 더 이상 그의 야망을 자극하는 성탑이 아닌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차에 올라탔고 조수석에는 새로운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이 반짝이고 있었다. 몇 달 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태석이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터를 잡은 보금자리였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웃고 있었고 수지는 텃밭에서 갔다 온 채소를 씻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태석이 꿈꾸던 진정한 행복의 풍경이었다. 태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유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서툰 솜씨로 가족의 저녁을 책임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따뜻한 밥과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식탁을 채웠다. 과거에 그날 밤 차가운 식탁 위에 놓여있던 끔찍한 서류 봉투와 절망적인 정적 대신 지금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석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하며 맞은편에 앉은 수진과 눈을 맞추었는데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옅은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신뢰와 사랑이 더딥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애를 확인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석은 아이들을 재운 뒤 수진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그들이 지나온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만난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태석은 지난날의 화려한 성공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행복한 남자였기에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앉아 있었다.